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보셨냐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보고 있는 중인데 콘크리트 내용이 어렵더라. 그래도 이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할 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입니다. 내구성이란 얘기는 오랫동안 잘 견디는 성질이잖아요. 왜? 내자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거니까 오랫동안 잘 견뎌야 되는데 내구성이 떨어진대요. 결국은 왜요? 균열이 많아지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중성화라나 부르네요. 이상하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이 위해서 왜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집어넣었냐면 콘크리트 속에 왜 철근을 집어넣냐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라서 철근이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중성화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잃어버린다면 철근은 녹이 슬겠네요. 부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문제가 얘는 탄성력이 없어요. 얘는 취성적이라고요. 취성이란 얘기는 부셔지는 성질입니다. 그러니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을 해요. 보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집어넣으면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칼리성을 상실하면 철근이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콘크리트는 부셔집니다. 끈적끈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벌어지니까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해서 점점 커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게 콘크리트의 중성화예요. 균열이 많아서 오랫동안 못 쓰네요. 그걸 우리가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CaOH처럼 화학식은 이게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에 이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게 산성입니다. 둘이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중성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가보죠. 시멘트와 물과의 수화 반응에 생긴 수산화칼슘이 이거예요. 이게 콘크리트라고요. 이놈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알칼리성을 잃어버린답니다. 슬프네요. 그러면 중성화가 계속 진행돼서 내부로 진행돼서 철근하고 만나면 철근이 녹슬고 부피가 팽창해서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현상을 중성화라고 부릅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보시자고요. 그림으로 보면 콘크리트가 표면에 CO2,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랑 만나면 점점 중성화가 진행돼서 철근이 만나면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성화돼서 녹이 쓰는 부분이고 여기는 중성화되지 않아서 녹슬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녹이 발생해서 이렇게 중성화가 됐고 균열이 부피가 부식이 돼서 깨지고 깨지는 것이 뭐더라? 중성화입니다. 나쁜 거네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 콘크리트와 CO2가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중성화를 어떻게든 늦춰야겠지요. 왜요? 건물이 1000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 중성화를 지연하고자 하려면 피복 두께도 좀 증가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균열을 줄여야 되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중성화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이랍니다.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여기에 알칼리 성분과 하여튼 알칼리성이 있지요. 골재 등에 실리카라는 물질이 있대요. 이 두 놈이 만나면 화학 반응에서
균열이 발생한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음 중 알칼리 성분과 시리카 물이 만나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내구성이 떨어진 걸 뭐라 부릅니까? 알칼리 골재 반응입니다. 용어로서 나올만 하니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의 관련 용어 좀 보죠. 탄성계수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외력을 받아서 하중을 받아서 변형이 생겼어요. 외력을 받아서 제거하면 용설처럼 원상태로 오는 거를 탄성이라고 합니다. 원상태로 오지 않는 걸 소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는 거를 크리프라고 불렀죠. 좋습니다. 탄성계수는 북방향의 응력도와 세로 변형도와의 비로 응력과 변형이 비례하는 후계 법칙에 의해서 비례정수값으로 어려운 표현 빼고 탄성계수는 응력에 견디는 정도 강도라고 보면 쉽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교하면 철근이 9배, 어떤 책은 15배 더 크다고 합니다. 됐지요? 좋습니다. 다음이요. 응력 변형력 곡선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응력 상태, 압축하에 깨지더라, 됐고요. 소송 갑니다. 소송도 좀 전에 봤습니다. 소송이란 즉, 부재가 외력을 받아서 변형이 생겼어요. 제거했습니다. 원상태로 오는 걸 탄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거해도 원상태로 오지 않는 걸 소성이라 부르고 소성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처짐이 커지는 걸 뭐라 부르더라? 크리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벌써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 나이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될 거니까. 좋습니다. 선팽창계수 또는 선수축계수라고도 불렀지요. 이거를 우리가 열에 의한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변형, 온도 변형이 비슷해졌더라. 정의가 온도 1도 올라갈 때 신장, 늘어나는 것과 원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선팽창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팽창수축계수는 온도에 따른 변형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 길이의 비라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더라?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비슷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좌굴 많이 봤습니다. 가는 기둥이나 얇은 판, 즉 가늘고 길면 뭐라 부르죠? 세장. 가늘고 긴 곳에는 이렇게 휘어져 넘어갑니다. 그걸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 뭐 집어넣는다고요? 기둥에 띠철근. 그죠? 나선철근. 영어로 후프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읽어보죠. 압축을 하면 어떤 아주 갑자기 가는 방향으로 휘어져서 급격히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고등 기둥에 압축력을 적용시키면 비교적 어떻게 해요? 세장한 기둥에서 휘어집니다. 그걸 뭐라 부르더라? 좌골이라 부르더라. 앞에서 봤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요. 경관 보죠. 경관을 영어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팬 또는 한글로 간사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본말 아니에요. 간사이입니다. 겐세이 아닙니다. 간사이. 일본말 쓰지 마시고. 구조물에서 이웃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수직부재 중심간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간사이라 부릅니다. 경관 스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직부재는 뭡니까? 기둥이죠. 또는 벽이 있네요. 그래서 기둥 중심간 사이의 거리라고도 하고요. 벽 중심간 사이의 거리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경관, 스팬, 간사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강도라고 있네요.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강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네요. 재령 28일 4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일반 철근 콘크리트는 15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물 시멘트비입니다. 앞에서 잠깐 봤죠. 그래서 물과 시멘트의 중량, 무게의 비를 우리가 물 시멘트비라고 부릅니다. 곱하기 100%.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즉 시멘트와 물과 얼마나 썼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시멘트와 물에 대한 중량 100분율로 시멘트와 물을 합친 걸 시멘트풀, 시멘트액, 시멘트 페이스트라 불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정하는데 시방서에는 기본적으로 60% 이하 숫자 좀 외우시고 수밀성, 즉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작은 50% 이하. 또 좀 전에 봤죠.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잊어버려서 균열이 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중성화가 안 되려면 55% 이내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숫자는 좀 외우시지요. 50, 55, 60 됐습니까? 또 콘크리트별로 뭡니까? 물시멘트비는 다르지만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잔골재율입니다. 가보죠. 잔골재율은 별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골자란 얘기는 골격을 이루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골재는 작은 골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굵은 골재가 있을 겁니다. 얘를 모래, 얘를 자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전체 골재 중에 잔골재가 몇 프로입니까? 요게 잔골재율이에요. 그러니 잔골재량과 골재 전체량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짜잘한 놈이 많으면 그만큼 빈 공간, 간극, 공극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도 증가하고 시멘트량도 증가해서 구멍이 뻥뻥 뚫리니 가능한 어떻게 잔골재율은 작게. 요게 포인트. 됐습니까? 잔골재율은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슬럼프 시험입니다. 슬럼프 시험은 시험에 나올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 해보면 우리 슬럼프 시험 앞에서 봤는데 뭐라고 그랬죠? 20년도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워커빌리티. 이거를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또는 20년도 워커빌리티는 작업의 난이성 정도, 재료 분리의 저항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서 시공년도를 측정하는 거는 슬럼프 시험, 혼관입 시험, 비비 시험, 구간입 시험 등등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보니까 1, 2, 3, 4번, 1, 2, 3, 4에서 익히 있는데 이거를 시험에 내겠습니까? 안 내겠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나 보죠. 철제 형틀이 여기에 있네요. 슬럼프 콘이라고 부르고요. 윗지름이 10cm, 아랫지름이 20cm 정도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이 있고 10cm, 23cm 옆에 있답니다. 숫자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10cm, 여기가 20cm, 높이가 30cm라고 합니다. 별표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평판을 놓고 시험통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비빈 콘크리트를 10cm 한번 놓고 25에다 지고 10cm 놓고 25에다 지고 10cm 놓고 25에를 다집니다. 세 번을요. 그런 다음에 이놈을 쭉 열어요. 열면 이놈이 이렇게 되겠지요. 이럴 때 요 가라앉은 높이 요거를 슬럼프 값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이 높이가 아니라 가라앉은 이 높이를 슬럼프 값이라고 부릅니다. 잊지 마세요. 가라앉은 높이예요. 그래서 미끄러져 내린 요 가라앉은 높이를 슬럼프 값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어디요? 슬럼프고 했을 때 내려간 요 높이를 슬럼프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슬럼프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물과 시멘트가 많다, 물시멘트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 크면 슬럼프 값이 커집니다. 반죽이 질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물시멘트비 커요, 슬럼프가 큽니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시험에 나올 거는 그림으로 한번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같더라. 됐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걸 보는 이유는 요겁니다. 흘러져 내린 높이를 슬럼프 값이라 부르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붙네요. 이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3층으로 해서 25회씩 다집니다. 끄집어 올려요. 이랬을 때 요 무너져 내린 높이를 뭐라 부르더라? 슬럼프 값이라 부르더라. 이게 아닙니다. 무너져 내린 요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보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가 밀입니다. 스트레스가 응력을 준 거예요. 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응력을 받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뭐 합니까? 모의고사 보죠. 왜 봅니까?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려고요. 그래서 하는 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입니다. 다만 이때 쓰이는 철근은 PS 강자라고 해서 고무줄로 보시면 돼요. 고무줄로 보시면 됩니다. 이놈을 긴장이란 얘기를 텐션,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단에서 요 철근, 고무줄을 땡겨. 고무줄을 땡겨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요. 긴장제가 고무줄입니다. 그리고서 이놈을 땡긴 다음에 묶어놓으면 이놈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눌리겠지요. 다시 한번요. 어려우면 여기다 고무줄을 집어넣어서 땡깁니다. 그럼 묶어요. 그럼 여기가 땡겨지겠지요. 그러면 콘크리트 눌리겠지.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철근을 땡겨서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키는 걸 뭐라 부르더라?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미리 압축력을 줘서 강도를 증가시킨 거예요. 힘저항을 크게 하더라. 즉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놈의 가장 큰 장점은 강도가 다 커져서 긴경관, 장스팬이라는 표현 쓰죠. 얘가 커질 수가 있네요. 강도가 커져서요. 그런데 이놈의 안 좋은 면은 고무줄이라고 했어요. 피복 두께가 얇아져요. 또 피복 두께가 얇다 보니까 고무줄이고요. 그래서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튼튼하고 좋은데 불에 약해지는군요. 피복 두께 얇아지고요.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미리 고무줄 당겨서 묶어놓으니 콘크리트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요거를 고무줄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밑에 보니 실제 사례 보니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당겨놓기도 하고 교량에도 쓰이고 장스팬 건축물에 쓰이고 아파트에도 쓰이고 프리캐스트는 미리 상용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미리 주문 제작하는 요거를 프리캐스트 또는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다. 예전에 시험 나온 건 이걸 시험 나왔죠. 프리스트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게 했나요? 안 받게 했나요? 받게 했습니다. 이거였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과 용어를 봤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왜 이게 중요했냐면 다른 것보다 여기서는 벽돌, 블록, 돌이라는 조적식 구조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적식 구조가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접착제를 붙여야 되는데 이 접착제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붙인 거예요. 붙여서 쌓아 올린 것을 우리가 조적식 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 규정이라는 규칙을 보죠. 정의. 구조 부재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구조를
뼈대를 이루는 부재, 멤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벽보 등을 얘기합니다. 끝. 됐고요. 부재력이란 얘기는 하중민 외력을 받아서 축방향력, 뭡니까? 압축력, 인장력, 휨력, 전단력 등을 말합니다. 됐고요. 구조내력은요, 버티는 힘이죠. 많이 봤던 내용. 됐고요. 그 다음, 벽이라 함은 두께의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3배 하나 기억하시고.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 단면이라는 얘기는 짧은 면이요.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축방향 압축 하중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기둥은 이거겠네요. 3배이고 수직으로 서 있는 압축력을 받는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이때 3배는 세장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치면 기둥의 정의가 끝입니다. 이렇게 줄여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적식 구조입니다. 조적식 구조는 첫 번째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냐면 막힌 줄눈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벽돌을 돌을 어떻게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벽돌 놓고 여기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줄눈이라고 부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부분을 줄눈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가로줄눈이요. 그죠? 가로로 돼 있으면 가로줄눈이고 세로로 돼 있으면 세로줄눈입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보니 통줄눈이네요. 줄눈이 통에 있는 거를 통줄눈,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막힌 줄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위에서 웨이트, 하중을 주면 하중이 골고루 분산돼요. 골고루 분산돼서 튼튼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러던 얘기는 벽체가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줄눈으로 하다 보면 여긴 튼튼하겠지만 응력이 집중되고 균열이 발생돼서 통줄눈 X, 세로줄눈이 통줄눈 되면 안 됩니다. 가로줄눈은 다 통에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세로줄눈이 통줄눈은 안 되고 막힌 줄눈 하세요. 왜요? 하중이 분산돼서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쌉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쌉니다. 보시니까 이렇게 막히게 싸야 됩니다. 이렇게 통하게 싸면 여기 무너집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통줄눈 X, 막힌 줄눈 쌓으세요. 좋습니다. 다음이요. 30조 기초입니다.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기초는 뭐라고 한다? 연속 기초 또는 줄기초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밑에 건 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초판 하나에 기둥을 하나씩 둡니다. 쭉 만드는 것을 독립기초라 불러요. 기초판 한 개에 기둥 하나를 두는 것을 우리가 독립기초라 부릅니다. 또 기초판 하나에 기둥을 2개 이상, 한 3, 4개까지 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기초판 하나에 일렬의 기둥을 쭉 세우던가 벽을 세웁니다. 벽이나 아니면 일렬의 기둥,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연속기초 또는 줄을 세웠다고 해서 줄기초라 부릅니다. 네 번째, 기초판에서 건물을 올릴 건데 여기 아예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전면기초 또는 온통기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깝잖아요, 기초가. 여기다 그래서 지하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설치한 우리 아파트는 다 온통기초예요. 이거는 건물을 올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적식 구조에서는 뭘로 해라?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죠.
됐습니다.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 31조, 32조는 좀 숫자를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원문을 집어넣냐면 빨리 외우시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 높이 길이입니다. 여하튼 2층 건축물이 있어도 2층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지 마세요. 4m. 두 번째,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길이. 대림벽이란 정의 좀 보죠.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놈의 대림벽은 직각 교차니까 요놈의 내림벽은 이놈과 이놈이겠지요. 왜? 직각으로 교차되니까. 됐습니까? 이럴 때 필요 없고 몇 미터요? 10m 넘지 마세요. 그 다음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뭐요? 80제곱미터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조적식구조에서 높이는 몇 미터? 4m 넘지 마세요. 그 다음 길이는 몇 미터요? 10m 넘지 마세요. 면적은요?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넘지 마세요. 이렇게 꼭 외우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내력벽의 두께입니다. 내력 두께 보니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 두께는 우선 마감재, 내력벽이 뭡니까? 힘을 받는 벽이죠. 힘을 받는 벽에 미장이니 도장이 이런 두께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위층 내력벽 두께 이상으로 해라.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을 더 두껍게 할까요? 2층을 더 두껍게 할까요? 당연히 1층을 더 두껍게 해야겠지. 왜? 여기에 힘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위층. 이놈의 내력벽 두께는 위층 내력 두께 이상으로 더 두껍게 하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아래가 더 두껍게 하세요. 그 내용. 내력벽 두께는 층수 높이 길이에 따라서 밑에 있는 표로 하는데 하되 벽돌이면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럭이면 16분의 1 이상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숫자 좀 빨리빨리 외우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가 5m 미만이냐, 5에서 11이냐, 11m 넘느냐, 벽 길이가 8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층수가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쭉 나눌 겁니다. 여기는 왜 없을까요? 아니 높이가 5m 미만이니까 2층이 없잖아요. 한 층은 기본 3m 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1층을 두껍게 한다, 2층을 두껍게 한다. 1층을 두껍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mm가 뭐냐면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벽돌 한 장이 요 길이가 190mm예요. 얘를 1.0b라는 표현을 써요. 벽돌 한 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장 두께로 다 쌓으면 됩니다. 됐죠? 다만 두 개만 하자고요. 첫 번째, 길이가 5m 미만으로 짧고 길이가 8m 미만으로 짧고 그러면 몇 미리? 150mm. 요거 하나. 그 다음 높이가 11m가 넘으면 3계층이 넘는 거야. 그 다음 길이가 굉장히 8m 이상 길면 얼마? 290mm. 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요? 190mm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90mm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90mm는 길이 한 장, 줄눈 10mm, 여기 마구리 10mm 하면 290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이렇게 쌓는 거를 1.5b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여튼 11m 이상이고 8m 이상의 1층만 290mm 그리고 5m 미만이고 8m 미만이면 150mm 나머지는 다 190입니다. 됐죠?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벽돌이면 벽 높이 20분의 1, 블럭이면 16분의 1. 왜냐? 블록은 크기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글쎄요. 이거는 좀 빼자고요. 빼고 다만 내력벽을 둘러싸인 부분이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데요. 60제곱미터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가 아니라 밑에 표로 하랍니다. 봤더니
60제곱미터가 넘으면 딱딱딱 하나밖에 없네. 2층일 경우 1층의 내려받 두께 얼마? 290mm로 하고 나머지는 다 190mm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외우기는 쉽습니다. 짧을 때, 낮을 때 150mm 1층. 여기 2층은 없고요. 그 다음 높고 길면 290mm. 다만 60제곱미터를 넘으면 넓은 겁니다. 그럴 때 2층짜리 건물의 아래층 290mm, 나머지는 190mm. 다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토압을 받습니다. 토압이란 얘기는 흙의 압력이에요. 흙의 압력은 횡력입니다. 수평력이라고도 불러요. 옆으로 미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산사태가 나면 옆으로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횡력 토압이라 부르는데, 벽돌, 블록, 돌이 있는 구조,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건 어디입니까? 담장이라고요. 그거 부수려면 어떻게 부숩니까? 위에서 때리는 게 옆으로 툭 치면 넘어지죠. 왜? 조적식 구조는 이 수평력에 약해요. 그러니 토압이 횡력이랬습니다. 이걸 받는 조적식 구조는 내력벽은 하면 안 된답니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횡력에 약하니 토압을 받는 부분은 조적식 구조로 하지 말래요. 그럼 뭘로 하라는 겁니까? 철코너로 하랍니다. 다만 예외까지요. 토압을 받는 높이가 2.5m 이내라면, 넘지 않는다면 뭘로? 벽돌존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오왕의 단서란 얘기는 벽돌 구조를 하되 1.2m 이상일 때는 두께를 벽 두께의 100mm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세요. 정리해보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토압을 받는 경우에는 조적식 구조 기초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압 높이가 2.5m가 안 된다면 벽돌 가능한데 블록돌은 안 돼요. 하지만 벽 두께를 더 크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죠. 여기까지 외우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합니다. 그러면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토압이라는 횡력을 받으면 내력벽은, 기초는 조적조로 하지 마세요. 다만 토압의 높이가 2.5m 이내면 벽돌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벽 두께를 더 두껍게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조적식 구조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한답니다. 이중벽에 벽이 이중으로 한대요. 벽 하나, 벽 둘로 한답니다. 그럼 과연 벽을 이중으로 쌓는 이중벽이에요. 얘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간 쌓기라고도 합니다. 이 공간 쌓기를 왜 하냐면 방습 목적이에요. 이 조적조에는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 목적으로 공간을 두어서, 여기서 공간을 두어서 방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벽을 쌓을 때 과연 내력벽 두께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내력 두께를 벽 두 개를 합치고 공간까지 합칠 거냐, 한쪽만 할 거냐, 벽 두께만 할 거냐 고민스러워요. 그랬더니 이중벽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중벽 중 하나만, 그렇죠? 이중벽 중 하나의 내력벽에만 적용하더라. 위에 있는 290mm든 190mm든 한쪽만, 즉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90mm 이상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바깥벽, 외벽, 바깥벽을 신받게 합니다. 바깥벽이 주벽체예요. 이거를 내력벽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 있습니까? 정답이 이거네요. 이중벽 중에 두꺼운 한쪽 벽만 하되 기본적으로 바깥벽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합하는 경우도 있대요.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뭘 다 외웁니까? 이렇게 다 외울 끝도 없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2-3개 정도 납니다. 그게 요런 거나 요런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말자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할 게 없어도 외우지 마세요. 왜? 우리는 3, 4만 놈이니까 30분 동안 30개를
맞으면 됩니다. 더 가지 마세요. 나머지 회개,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격이에요. 더 하지 말자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테두리 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테두리를 한대요. 건축물의 각 층의 조적식 구조래요. 조적식은 벽돌, 블럭, 돌입니다. 돌은 빼자고요. 벽돌과 블럭으로 내력벽 위에는 춤이 뭐냐면 이걸 춤이라 불러요. 요거 D가 춤이에요. 아, 여기 높이를 춤이라 부르는구나. 벽 두께 1.5배 이상으로 해서 철골로 만들든 철콘으로 만들든 테두리볼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게 벽돌 조거든요. 아니면 블록 조거든요. 그래서 철콘으로 만들든 철골로 만들든 이 두께를 1.5배, 벽 두께 1.5배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를 보니까 뭐도 가능하더라. 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데 1층이고 뭐 얇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철콘이라 만드십시오. 왜 합니까? 그랬더니 테두리볼을 왜 만드냐면 우리가 조적식 구조는 어떻게 해요? 연속기초, 주기초죠. 그러니 여기에 벽 하나 세우고 이쪽에 벽 하나 세우고 기초판에다가 벽을 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이게 벽이 분산돼요. 벽이 분산됐다고. 그러다 보니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 거냐?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꽉 잡아줍니다.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시켜요. 그러면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벽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요. 또 테두리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두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체화해서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게 테두리 봅니다. 됐습니까? 하나씩 올려서 위에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테두리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 시험 나온 건 1.5배가 나왔고 앞으로 나올 만한 내용 많습니다. 이것도 나왔었고요. 됐습니까? 테두리보 1.춤은 1.5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는군요. 철근 콩 테두리보를 합니다. 테두리보의 춤은 1.5배입니다. 정도만 기억해요. 춤이 아니라 춤. 됐습니까? 됐네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산된 벽체를 1차화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의 테두리 보고 그 춤이 1.5배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구부입니다. 개구부란 얘기는 벽에 구멍이 떨어져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개구부라고 부릅니다. 숫자입니다. 벽에 창출이 있고 그 밖에 구멍이 뚫린 구조를 하는데 1, 2, 3, 4개네요. 보죠. 각층의 대림벽은 이렇게 있는 게 대림벽이죠. 계급부 여기부터입니다. 계급부 폭의 합계는 아무리 길어도 벽 길이의 2분의 1만 하세요. 2분의 1. 뭔 뜻입니까? 당신이 벽 길이가 10m면 창문을 아무리 많이 빼도 몇 미터? 5m 2분의 1까지만 해라. 더하면 무너져요. 두 번째, 하나의 층에 있어서 계급부와 바로 위층 계급부의 수직거리는 60mm. 됐죠? 600mm 죄송합니다. 600mm, 60cm. 그 다음, 조적식 구조 설치하는 벽에 있어서 각 층마다 계급부 상호간 또는 계급부와 대림벽은 벽 두께의 얼마요? 2배 이상. 수평거리는 2배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빼고요. 그 다음, 계급부의 폭이 1.8m가 넘으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넓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의 임방이라는 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가죠. 첫 번째, 계급부 폭의 합계는 이놈 계급부 합계는 아무리 길어야 벽 길이의 얼마요? 2분의 1. 벽 길이의 2분의 1. 두 번째, 계급부 위층과 아래층 수직거리는 얼마요? 600mm 또는 60cm 이상 떨어뜨리세요. 여기는 여기로 가야죠. 요건 틀렸고. 이렇게. 그 다음,
계급부 상호간, 요 거리. 그죠? 아니면 대림벽과 계급부, 요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어떻게 해라? 계급부의 뭡니까? 절대. 계급 벽 두께 2배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철근 뭡니까? 계급부의 폭이 1.8m가 넘는다면 철근 콘크리트에 임방보를 설치하세요.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몇 밀리요? 200mm 이상 물린다는 표현을 쓰죠. 양쪽으로 200mm 이상 물리세요. 정착 길이를 200mm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빼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다시 한번요. 계급 폭의 합계는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 그 다음 계급부의 수직거리는 600mm, 60cm 이상. 계급부 상호간 또는 수평거리는 벽 두께의 2배 이상. 1.8m를 넘으면 철콘에 임방보를 설치하되 양쪽으로 200mm씩 물려라. 즉 400mm 이상은 물리도록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중이 내려와도 이 하중이 골고루 분포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죠. 숫자 좀 빨리빨리 외우시죠. 지금 기초 수업 시간이지만 외울 거는 빨리 외우고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벽의 홈은 뭐냐면 이 벽에 홈을 지금은 하지 않아요. 벽에 홈을 파서 여기다가 배관등을 매설하려고 하는 것이 배관이나 전선 이런 것들을 매립하고자 하는 것이 홈팍인데 잘 안 합니다. 왜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파면 세로홈, 가로로 파면 가로홈이에요. 그런데 이 가로홈이 더 문제입니다. 왜? 가로홈 잘못 파면 꺾여 무너져요. 세로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쁘겠지만 가로홈이 더 문제입니다. 가죠. 그래서 벽의 홈, 조적 19조인 벽에 층 높이의 4분의 3 이상인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깊이를 3분의 1 이하라는 얘기, 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로홈을 설치할 때도 3분의 1 이하, 길이는 3m 이하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귀찮죠. 그래서 얘기했죠. 가로홈이 더 큰 문제고 3, 4만 놈이 이랬습니다. 다 보면 3, 다 3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꽤 많이 보신 겁니다. 숫자 빨리빨리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홈이 더 구조상 문제입니다. 무너질 염려가 많으니 조심히 파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봤습니다. 그 다음이 건축용 재료인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읽거나 보죠. 그냥 읽거나 보려고요. 건축 부위에 따라서 구조체, 기둥, 벽보, 지붕, 천장, 내외벽, 바닥 등등등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조용 재료, 힘받는 뼈대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기둥, 벽보 등등등. 마감 재료입니다. 마감할 때 쓰이는 거요. 차단 재료, 방수는 물을 차단, 방지, 방습은 습기를 차단, 방지, 차음은 소음을 차단, 발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종류는 됐고요. 밑에 방화재료. 방은 당연히 불에 잘 견디도록 하는 재료일 겁니다. 불연재료는 연소가 불타는 거죠. 아예 불타지 않는 재료. 준불연재는 불연재료에 준한 재료. 난연재는 어려울 난자죠. 불이 붙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이 어렵게 붙는 거죠. 그럼 얘는 별로 좋은 놈은 못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불연재료를 써야겠죠. 주요 구조부 등등은 다 뭐요? 불연재료로 하는데 준불연재 보니까 통상의 10분의 화열에 대해서 이러저러 외우지 마세요. 이러저러 외우지 마세요. 여기 있네요. 준불연재료 뭐 있다고요? 석고보드. 요거만 외웁니다. 준불연재료 석고보드는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요거만 외우죠.
난현재는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하더라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싫다라는 분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네가 가라 하와이 거기에 나온 게 누구죠? 준서가라고 외우십시오. 친구를 따라 외우십시오. 준서가 준불현재료 섞어보도 석준이라고 외우든 준석이라고 외우든 하나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체리 요구성절입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냈다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내우성, 냄새가 아니라 기후에 잘 견디는 성질. 기후란 얘기는 춥고 덥고 얼었다, 녹았다, 건조했다, 습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바람이 아니라 화학작용을 저항하는 성질을 내우성. 그 내우성이 좋다는 얘기는 기후에 잘 견디는 거예요. 마모성, 마모에 잘 견디는 거. 내식성, 부식에 잘 견디는 성질입니다. 내약품성, 산성, 알칼리성, 염류 이런 거에 잘 견디는 성질. 내화성,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거. 요거 봤죠? 내화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불에 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면 열의 이동 정도인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이 내화성이 크더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됐습니다. 우리 넷째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렵지 않네. 앞에 쭉 봤던 거라 빨리 갑니다. 그 다음이 보니까 내구성은 오랫동안 잘 견디는 성질. 그 다음 내열성은 열에 잘 견디는 성질. 즉 열에 의해서 팽창되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열에 잘 견디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내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많이 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좀 외우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숫자를 좀 빨리 암기해서 뭐랄까요?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